두 번째 강의는 디지털 금융의 미래입니다. 디지털 금융이 뭐냐?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이 뭐냐? 이 돈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왜 디지털 금융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게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화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돈에 대한 역사를 보면서 현재 금융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합법적이면서도 제가 볼 때는 사악합니다. 법적으로는 합법적인데 사악한 구조예요. 현재의 은행 시스템 구조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전망, 그다음 남는 과제에 대해서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디지털 금융이 뭐냐?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됩니다. 이 4차 산업기술혁명의 출발이자 근간이 됐던 블록체인, 아까 마지막 강의, 블록체인 암호화 보안 기술에 의해 시작되어진 암호화된 전자화폐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모든 금융 시스템을 디지털 파이낸스. 그래서 암호화된 화폐, 암호화 화폐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흔히 우리는 가상화폐 그렇게 말하는데, 가상화폐는 좀 어감 자체가 원래는 사이버머니죠. 네, 가상화폐 말하면 어감이 우리에게 들리는 게 가짜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짜 아니거든요. 현재 이미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쓰고 있고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진짜 화폐예요. 근데 어떤 화폐냐? 디지털화된,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화된 크립토 커런시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크립토 커런시. 그래서 암호화 전자화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죠. 우리가 돈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돈이 뭘까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만하게 뿌리요. 그래서 언뜻 맞는 말 같은데, 돈은 가치 중립적이죠. 가치 중립적이고, 뭐 칼이 나쁩니까? 칼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건강하게 살리는 요리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는데,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는 아닙니다. 돈의 종류는 크게 실물화폐하고 명목화폐가 있습니다. 실물화폐를 이제 커머더티 커런시라고 그러고, 명목화폐를 피아트 커런시라고 합니다. 머니 이렇게 쓰는데, 머니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커런트는 통화입니다. 화폐입니다. 실물화폐는 우리가 옛날에 뭐 처음에 아시겠지만 뭐 돼지나, 지금도 이게 하고 있는 그 섬나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텔레비에서 봤는데, 비투아누인가 뭐 이런 섬에는 지금 바누아누? 예, 바누아투. 지금도 그 섬에는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리고 잘 하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게. 거기는 오히려 지금 전 세계가 갖고 있는 명목화폐를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사이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실물화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서로 분할하는 가치의 분할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치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동질성에 문제가 있고요. 내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쉽게 상하는 생선을 가가지고 오래 보관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좀 그러지만, 이거 갖고 가다가 썩어버리는데, 이런 내구성의 문제도 심각하고, 휴대성, 이거 돼지 한 마리 들고 가는 것도 힘들고요. 시장에 내다 파는 것도 힘든데, 특별히 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이 네 가지의 문제 단점 때문에 나온 게 명목화폐입니다. 명목화폐는 이제 이 반대죠. 이것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명목화폐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동전이나 지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화폐가 아닙니다. 국가가 권위를 부여해서 이만큼의 돈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인증해준 것이지, 이것 자체가 실제적인 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커런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진짜 리얼머니는 뭘까요? 그러면 리얼머니, 진짜 돈은요 금입니다. 리얼머니는 골드입니다. 1971년도에 금본위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금본위 제도라고 하는 말은
제가 정확하게 그걸 개념을 잘 모릅니다만 이론스인지 모르겠는데 이론스가 막 1달러. 달러가 기축통화였으니까요. 그래서 1대1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갈수록 이론수가 1달러가 아니고 2달러, 3달러, 이렇게 10달러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미 달러가 아니고 파운드인가 뭔지는 하여튼 제가 그래서 문제는 이미 금 본위 자체가 폐지돼 버렸어요.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폐지돼 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심각한 문제죠. 파생되어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형태 변천, 생필품에서 조개 엽전, 금화, 은화. 근데 금화, 은화도 사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이만큼의 가치를 불변하는 가치를 가져온 게 드물었죠. 그런데 이거 보관하기도 힘들고 무겁잖아요. 이게. 도둑 맞으면 내가 큰 거 잃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은행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의 금, 은을 보관해 줄게. 대신 보관에 대한 수수료만 얼마 물고. 그래서 은행은 이러한 나의 리얼머니, 자산을 보관해 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통용되어지는 게 있어야 이게 거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피아트 커런시, 명목화폐를 만들어내게 됐던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지금 시대는 IT 혁명,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이 정보화 혁명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동전 지폐에도 잘 쓰지 않는 카드로 이제 바꿔가는 시기가 왔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해서 내 통장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포인트 카드, 예전에 저희가 한국에서 주유하고 나면 포인트 SK 카드 해가지고 거기 저 포인트가 진짜 돈이 될까 했는데 나중에 KFC 가가지고 치킨 사 먹는데 진짜로 돈이 되더라고요. 아, 포인트가 돈이구나. 그때 안 거예요, 처음.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포인트 카드, 신용카드, 또 데뷔 카드.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어떤 시기가 왔냐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핀테크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런 마그네틱 카드들이 다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고 나의 어카운트 넘버, 은행의 어카운트가 넘버가 이쪽 안으로 다 들어가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편리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이 시기를 가고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이걸로 가요. 전자화폐 결제 시스템으로만 가요. 여기는 뭐냐면 현재 내 은행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내 은행 계좌하고 연결되어 있고 여기 카드가 들어가 있지만 그 카드도 내 은행 구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은행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가 오면 이 기술력을 사용하면 은행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은행입니다. 내가 개인 은행이에요. 내 개인 은행에서 다른 사람 개인 은행으로 돈이 10원이 됐든지 100원이 됐든지 서로 전송을 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때가 지금 여기와 이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근데 여기가 지금 은행권에서는 이거를 지금 급속도로 확장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올 안에 2017년도 안에 전 세계 은행의 80%가 이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에 기반한 핀테크 기술을 융합시켜서 금융 시스템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했어요. 은행들이. 돈이 안 되니까. 자기들 수수료를 다 자기들의 이권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사실은요. 은행권의 기존의 은행권에 반대되어지는 기술입니다. 그걸 반대해서 나온 거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마지막에는 이렇게 갈 겁니다. 디지털 화폐가 왜 출현하게 되느냐. 필연적인 역사적 필연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기관차가 뭡니까? 전기기관차가 나오니까 공장이 만들어지듯이 그런 것처럼 필연성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의 이 암호화 기술 때문에 디지털 화폐는
만들어지게 되고 이 세상에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된 거예요. 비트코인은 익명의 사람이 만들었다고도 하고 익명의 조직이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근데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에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일본 이름, 조직인지 개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에 요 근래에 2015년도에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 교수가 나타났어요. 100만 개의 자기가 비트코인도 갖고 있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아직 분간이 가지 않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스템은 만들어졌어요. 암호화 기반의 그 시스템이. 당위성은 뭐냐? 두 번째 문제인데 금융권이 현재 은행권이 갖고 있는 자체적 모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안이 취약해요. 뚫려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또 송금 대출에 있어서 아주 우리 소비자들에게 손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소비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고 현재 이런 잘못된 모순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은행이 파산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보안 문제 아까 설명했습니다. 요거 제가 다른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안의 문제가 심각하고 근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쓰면 일단 A가 B에게 송금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거래 정보가 담긴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것이 네? 퍼즐입니다. 이렇게 맞춰놓으세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상의 모든 참여자에게 이 나의 하나의 블록 생성된 이 정보가 네트워크 모든 참여자들에게 전송이 됩니다. 기록이 되도록. 그 다음에 실제 송금이 그래서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참여자의 기존 블록체인 기록에 추가적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참여자가 해당 블록에 이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10분마다 이런 기록들이 계속 다시 검증되고 승인되고 검증되고 승인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좀 갖고 있는 기술의 아직 단점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 은행 존속은 1초도 안 돼서 슉 하잖아요. 얘는 시간이 적어도 10분에서 30분 그렇게 걸립니다. 이 단점의 보안을 위해서 그렇고. 네네. 근데 지금 이 이 전송 처리 속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그 기술 개발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자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돈으로 투자금으로 계속 그 기술력을 개발해가지고 심지어 지금 은행권과 똑같이 1초가 안 돼서 전송이 되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송금 대출 수수료 문제죠. 우리 저 필리핀에서 사시니까 더 절감하시겠지만 특별히 이제 한국이나 외국에 나가 있는 해외 노동자들 우리 필리핀 OFW들이 이건 심각할 거예요. 또 아프리카 노동자들도 자기 고국에다가 돈 보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 큰 돈을 보낼 수 없잖아요. 단돈 10만 원 보낼 수도 있고 5만 원 보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배보다 배꼽이 큰 문제가 바로 이 국가 간 송금 수수료입니다. 필리핀만 하더라도 저희가 단돈 10,000원을 보내더라도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은행 수수료가 한 5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은행에다가도 수수료 내야죠. 필리핀 은행에다가도 보관 수수료 내야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 금융을 사용하잖아요. 제로든지 1,000원 미만의 수수료만 묻습니다. 안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확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행권이 거부를 하고 처음에 반대했어요. 비트코인 나오고 이렇게 디지털 코인들이 나왔을 때 은행이 못하게 하고요. 은행이 로비를 해서 정부 사람들을 움직여서 거부를 해서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부할 수가 없어요. 계속 사람들이 쓰니까. 그래서 현재 미국 주정부에서도 주정부 모두가 승인한 건 아니지만 주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 4월 1일 날 2017년 4월 1일 날 정부가 승인을 했습니다. 엔화처럼 똑같이 엔화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비트코인을 인정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의미인데 일본 한 나라의 인정이 아니고 일본 한 나라가 이렇게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다른 나라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음지에서 이제 양지로 디지털 화폐가 올라선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부가 세금 받겠다는 겁니다.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정당하게 지불해라. 그 수익 발생하는 거, 고소득이 발생하는 거 막지 않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득의 재산세를 내라. 이제 소득세를 내라 그 말이죠. 은행의 송금 대출 수수료 문제, 대출의 허구성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대출, 실제 없는 돈을 대출해주고 높은 금리 인상을 해갖고 이자가 높아지면 돈을 못 갚고 결국 부도가 되면 담보로 잡혀있던 내 부동산들, 집, 회사, 논밭 싹 리얼 에스테이트가 다 은행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지금 이 구조를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금융에서는 어떻게 하냐? 은행 대출 안 받아, 론 안 받을 거야. 클라우드 소액 투자자들의 클라우드 펀딩 받을 거야. 그거 받아가지고 그 투자자들에게 나중에 다시 수익 배당을 해주는 디지털 금융이 그랬어요. 환전 수수료. 돈 많은 분들이 어디 여행 가면 어디 그 섬이나 이런데 섬나라 같은데 여행 가갖고 이제 카지노도 막 가지고 그러잖아요. 유흥을 하기 위해서. 근데 카지노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은행권에서 돈을 환전을 해야 되는데 수수료만 25%에서 30%를 무는 거예요. 수수료만. 그래갖고 부자들이긴 하지만 그게 적은 수수료가 아니니까 어떤 거를 쓰기 시작했냐면 비트코인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사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어디서부터 인정되느냐? 카지노에서부터 인정되기 시작했어요. 재밌는 것은 2009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비트코인이 가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20원, 뭐 30원도 안 됐습니다. 0.02센트 뭐 이러 정도. 근데 지금 그게 현재 가격, 오늘 가격으로 1280달러가 넘어섰습니다. 거의 60만 배가 됐어요. 60만 배 하니까 여기에, 그리고 상장 시점, 2013, 상장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1000배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래도 실감이 안 납니다. 작년 4월에 비트코인 하나가 우리 돈으로 40만 원대였습니다. 45만 원 정도. 지금 146만 원인가? 네. 104, 내가 오늘 또 그걸 못 보고 왔네요. 150.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분이요, 작년에 누가 사노라 그래갖고 1,500만 원어치 사놨대요. 그랬더니 그게 4,500만 원, 5천만 원이 되더라. 실제로 비트코인이 처음 거래된 것은 2009년도에 만들어지고 2010년도에 10,000개의 코인으로 피자 2판을 샀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그 10,000개의 코인을 지금 그 피자 가게 주인이 갖고 있다면 얼마가 됐을까요? 우리 돈으로 100 몇십억, 거의 200억 정도의 돈이 됐겠죠. 어떤 청년이 우리 돈으로 3만 원도 안 되는 비트코인을 사놨대요. 그러다 2013년에 가격이 1200달러까지, 210 몇 달러까지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나도 저거 사놨는데 3만 원도 안 된 거 사갖고 열어보니까 그게 10억이 돼 있는 거예요. 10억이. 그래서 럭셔리한 그 콘도미니엄을 샀다고 하는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자 가게 주인 이야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그 피자 가게는 10,000 코인을 받아갖고 다른 데다가 팔았는지 어쨌는지 피자 가게 주인은 이야기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더불어서 오는 이 디지털 금융의 미래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은행이 갖고 있는 이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은행 금융이 파산 나는 은행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파산 나고 M&A 합병이 이루어지고 그 크게 두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2007년도에 미국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 그 미국 대공황을 뛰어넘는 공황이었습니다. 서민주택담보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때 주택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던 미국의 서민들,
중상층 서민들이 다 부도가 나서 돈을 뺏기고 돈을 잃고 홈리스들이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은행을 갔는데 그래서 위기가 오니까 사람들이 자기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갔을 거 아니에요. 돈을 갚기 위해서라고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도 위기가 오니까 돈을 빼기 위해서 은행에 갔는데 자기 돈이 없는 거예요. 은행이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질 않아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2011년도에 미 주정부 및 연방정부 부도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추정 60분이 있더라고요. 방송이. 그걸 제가 잠깐 준비해 봤는데 한번 잠깐 보시죠. By now, just about everyone in the country is aware of the federal deficit problem. But you should know that there is another financial crisis looming involving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t's gotten much less attention because each state has a slightly different story. But in the 2 years since the Great Recession wrecked their economies and shriveled their income, the states have collectively spent nearly $500 billion more than they've collected in taxes, and there is a $1 trillion hole in their public pension funds. The states have been getting by on billions of dollars in federal stimulus funds, but the day of reckoning is at hand. The debt crisis is already making Wall Street nervous, and some believe that it could derail the recovery, cost 1 million public employees their jobs, and require another big bailout package that no one in Washington wants to talk about. The story will continue in a moment. The most alarming thing about the state issue is the level of complacency. Meredith Whitney is one of the most respected financial analysts on Wall Street and one of the most influential women in American business. She made her reputation by warning that the big banks were in big trouble long before the 2008 collapse. Now she's warning about a financial meltdown i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t has tentacles as wide as anything I've seen. I think next to housing, this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United States and certainly the largest threat to the U.S. economy. Why aren't people paying attention? Because they don't pay attention until they have to. Whitney says it's time to start. The money that we take in, that's all the money we can spend. California, which faces a $19 billion budget deficit next year, has a credit rating approaching junk status. It now spends more money on public employee pensions than it does on the state university system, which had to increase tuition by 32%. Arizona is so desperate it sold off the state capitol, Supreme Court building, and legislative chambers to a group of investors, and now leases the buildings from their new owner. The state also eliminated Medicaid funding for most organ transplants. Then there's New Jersey. It had the highest taxes in the country, a $10 billion deficit, and a depressed economy when first-year Governor Chris Christie took office. But after looking at the books, he decided to walk away from a long-planned and much-needed project with New York and the federal government to build a rail tunnel into Manhattan. It would have helped the economy and given employment to 6,000 construction workers. Lots of jobs. Yeah. I'd cancel it. I mean, listen, the bottom line is, I don't have the money. And you know what? I can't pay people for those jobs if I don't have the money to pay them. Where am I getting the money? I don't have it. I literally don't have it. Is this going on all over the country? Yes. Of course it is. It's not like you can avoid it forever, because it's here now. And we all know it's here. And the federal government doesn't have the money to paper over it anymore either for the states. The day of reckoning has arrived. That's it. And it's going to arrive everywhere. Time may vary a little bit depending upon which state you're in, but it's coming. And nowhere has the reckoning been as bad as it is in Illinois, a state that spends twice as much as it collects in taxes and is unable to pay its bills. This is the state of affairs in Illinois. It's not pretty. Dan Hines is the comptroller of the state of Illinois, its paymaster. He currently has about $5 billion in outstanding bills in his office and not enough money in the state's coffers to pay them. He says they're 6 months behind. How many people do you have clamoring for money? It's fair to say that there are tens of thousands, if not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aiting to be paid by the state. So how are these people getting by if they're not getting paid by the state? Well, that's the tragedy. People borrow money. They borrow in order to get by until the state pays them.
They're subsidizing the state. They're giving the state a float. Exactly. And who do you owe that money to? Pretty much anybody who has any interaction with state government, we owe money to. Then there are the 2,000 not-for-profit organizations that are owed $1 billion by the state. Lutheran Services has been around since 1867 and provides critical services to 70,000 people, mostly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the mentally ill. The state owed them $9 million just before Thanksgiving, and they nearly had to close up shop. How long can you go on like this? Well, we wonder that too, because we really don't know. Reverend Denver Bittner is the president of Lutheran Services. He says they were forced to tap their entire line of credit and all their cash reserves before the state would finally pay them as a hardship case. It has to be that you've sold off all of your assets. You have borrowed from everybody you can borrow from, and then we'll think about it. Even though they owe you the money? Even though they owe us the money. The first words out of my mouth are usually an apology because they have been, put in this situation that, really is unacceptable, and there's very little I can do or say other than apologize. It's not just the social safety net that Comptroller Dan Hines has to worry about. There have been Illinois legislators evicted from their offices because the state didn't pay their rent, and stories about state troopers being turned away from gas stations because the owners refused to take their state credit cards. The state's a deadbeat. Yeah, I mean, the state of Illinois is known as a deadbeat state. This is a reputation that has taken us years to earn, and we've reached the heights of, I think, becoming the worst in the country. This is different, isn't it? It is very different. And the reason it's different is because the only choices left are choices that people previously have said were politically impossible, that you couldn't do. You couldn't cut K-12 education funding. You couldn't do those things. You couldn't talk about pension and benefit reform for the public sector unions, that these were third rails of politics. We are now left with no alternatives. Just the third rail. Yeah, that's it. I'm just going to grab it and go and let the chips fall where they may. At this point, if it's worse, what's the difference? I mean, it's bad enough as it is, so what's the difference? I mean, now we're talking about money that none of us can really get our arms around. I mean, this is unsustainable, right? Totally unsustainable. I've got a 401k. It got killed in the stock market.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for my retirement. I can't believe people get a pension anymore. So I think amongst the broad general public, they've said, amen. And Christie is yelling back. He provoked a very public fight with the teachers union, which is one of the most powerful political forces in the state of New Jersey. And you're not compensating me for my education, and you're not compensating me for my experience. Well, you know what? Then you don't have to do it. It's a scene that is starting to play out all over the country. C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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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more cuts. Governors of cash-strapped states are beginning to cajole or bully public employee unions into making concessions on what are considered to be gold-plated retirement and health care packages, which are now collectively underfunded to the tune of $1 trillion. You know what it is? I'm the first person to expose them for what they've been doing to the public. But I'm the first governor who's walked into this room in 10 years and told you the truth. We spent too much on everything. We spent too much. We spent money we didn't have. We borrowed money just crazily. The credit card's maxed out, and it's over. It's over. We now have to get to the business of climbing out of the hole. We've been digging it for a decade or more. We got to climb now, and climbing's harder. We got to do it. The problem with that, according to Wall Street analyst Meredith Whitney, is that no one really knows how deep the holes are. She and her staff spent 2 years and thousands of man-hours trying to analyze 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15 largest states. She wanted to find out if they would be able to pay back the money they borrowed and what kind of a risk they pose to the $3 trillion municipal bond market, wher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go to finance their schools, highways, and other projects. How accurate is the financial information that's public on the states and municipalities? The lack of transparency with the state disclosure is the worst I have ever seen. Ultimately, we have to use what's publicly available data, and a lot of it is as old as June 2008. So that's before the financial crisis hit in the fall of 2008. Whitney believes the states will find a way to honor their debts,
but she's afraid that some local governments, which depend on their state for a third of their revenues, will get squeezed as the states are forced to tighten their belts. She's convinced that some cities and counties will be unable to meet their obligations to municipal bondholders who finance their debt. Not a doubt in my mind that you will see a spate of municipal bond defaults. Time now for John Clark and Brian Doyle with a few reflections on Europe's financial woes. Your name is Roger, yes? Roger. Ah, that's your name. Roger. Good. And what do you do, Roger? I'm a financial consultant. Ah, financial consultant, eh? Roger, yeah, yes. Terrific. And Roger, how's business at the moment? Not bad, thank you. Been a bit quiet lately. How do you mean lately? Since the war, been a bit quiet. Fair enough. Okay, Roger, your special subject tonight is the economies of the European community. Your time starts now. Best of luck. Thank you. How much does Greece owe, Roger? $367 billion. Correct. And who do they owe it to? Mostly to the other European economies. Correct. How much does Ireland owe? $865 billion. Correct. And who do they owe it to? Other European economies, mostly. Correct. How much do Spain and Italy owe? $1 trillion each. Correct. Who to? Mainly France, Britain and Germany. Correct. And how are Germany, France and Britain going, Roger? Well, they're struggling a bit, aren't they? Correct. Why? Because they've lent all these vast amounts of money to other European economies that can't possibly pay them back. Correct. So what are they going to do? They're going to have to bail them out. Correct. Where are they getting the money to do that, Roger? That's a good question. I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one. How much does Portugal owe? Hang on a minute. What was the answer to that earlier question? Just keep answering the questions, Roger. Where is Portugal going to get the money it owes to Germany if Germany can't get back the money that it lent to Italy? Just a minute. What was the answer to the previous question? The question was, how can broke economies lend money to other broke economies who haven't got any money because they can't pay back the money the broke economy lent to the other broke economy and shouldn't have lent it to them in the first place because the broke economy can't pay it back? You're wasting very valuable time, Roger. How much money does Spain owe to Italy? $41 billion, but where are they going to get it? Correct. What does Italy owe to Spain? $27 billion, but they haven't got it. They're broke. Correct. How can they pay each other if neither of them has any money? They're going to get a bailout, aren't they? Correct. And where's the money coming from for the bailout? That's what I'm asking you. Correct. Why are people selling the European currency and buying the US dollar? Because the US economy is so much stronger than the European economy. Correct. Why is that, Roger? Because it's owned by China. Correct. And very well done. And after that round, you've lost $1 million. I've lost $1 million. I thought you said well done. Yes, well done. You've only lost $1 million. That's an extraordinary performance, Roger. I've only lost $1 million. Very well done. And that's quite good, is it? Oh, it's excellent. Sell everything immediately. Quickly. I think it's called laughing as you sink. 두 비디오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대단히 큽니다. 저는 그 주정부, 미국 정부 그 부도 기사를 해외 토픽 그 방송으로 보다가 그게 한 3년 전, 4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정부가 빚을 지고 있는데 연방정부가 대신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랬더니 연방정부도 갚을 능력이 없고. 왜 연방정부가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 같은 은행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지?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깊이 파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FRB라고 하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그 본질에 대해서 제가 파헤치기 시작했던 계기가 됐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지금 잠깐 보시면 세계 국가 채무를 보시면 한국은 그래도 이게 G20 국가, G20 국가가 2007년부터 2014년, 7년, 9년, 10년, 14년인데 62%, 75, 80, 85인데 한국은 그래도 그 채무 비율이 29, 34, 39 평균적으로 낮아요. 그런데 특이한 점 보십시오. 일본은 187%, 218%, 227, 245. 이탈리아 보십시오. 100%, 115, 120 갈수록 늘어나죠. 128%. GDP 기준으로 해서 이게 더 100%를 GDP로 본다면
이게 이 정도로 일본 같은 경우는 2배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하면 저는 어렸을 때 뭔 생각했냐면 일본은 우리에게는 채권 국가였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빌려주는 잘 사는 나라.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일본만큼 빚을 지고 있는 나라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빚을 져서 빚잔치를 해가지고 동남아 국가라든가 다른 나라에다가 돈을 꽂은 겁니다. 더 큰 데서 미국 같은 데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 받은 것을 동남아 작은 3세계 국가에다가 돈을 또 대출해 준 거예요. 빚 가지고 돈 빌려준 거죠. 여기 보시면 OECD 국가의 국가 채무 저편 심각하죠? 175, 172, 167, 여기는 198, 204, 2011년도입니다. 204까지 넘어가고 이탈리아가 옆에 있는데 이탈리아도 같이 그 뒤따라가고 있어요. 이탈리아 경제도 좋지 않은 거죠. 요즘 일본 경제가 죽을 쓰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2013년도 IMF에서 통계낸 자료입니다. 국제금융기구 보십시오. 2013년도 그리스 일본이 제일 많고요. 엄청나죠? 채무가. 그 다음에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렇게 갑니다. 미국, 벨기에 쭉 가는데 아이슬란드. 제가 그리스, 아이슬란드 3개 국가를 뽑았는데 왜 뽑았냐면 이 IMF에다가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나라들입니다. 3 나라가 다. 그리스는 가장 최근에요. 2015년 7월 1일 디폴트를 선언해버려요. 디폴트가 뭐냐면 채무 불이행 선언인데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나 돈 못 갚겠으니까 배째해라. 알아서 해라. 말아먹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해라. 나 돈 못 갚겠어.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하고 들어 누워버린 겁니다. 이 그리스가. 근데 이 그리스를 내버려 두면 그리스와 모든 유럽의 EU 공동체들 다 연결됐거든요. 아까 비디오 보셨지만 모두가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꿔주고. 그래서 그리스에게 긴급 수요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럽 선진국 최초의 구제 금융을 받는 국가가 돼버렸어요. 긴급 수요. IMF를 통해서 긴급 수요를 합니다. IMF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2010년도 11월에 IMF하고 EU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아이슬란드 2008년에 10월에 IMF 구제금융을 요청해서 받습니다. 자, IMF 문제가 뭐냐? 구제금융을 해줘요. IMF에서 모든 걸 그 신용등급 평가를 하거든요. 구제금융을 해주는데 뭘로 해주느냐?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양적 완화를 시켜준다. 국가 채무 한도를 상승시켜준다. 이런 말을 써요. 이 말은 어렵게 말할 뿐이지 쉽게 말하면 지금 죽어가게 생겼으니까 긴급 수요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링게르를 꽂아주겠다는 거죠. 자생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긴급 수요를만 해주고 돈 빌려주겠다는 건데 양적 완화. 다시 말하면 달러를 더 찍어서 유로를 더 찍어서 막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링게르 수액을 막 집어넣어주듯이 그 나라에 없는 돈을 만들어 찍어서 내주겠다는 거죠. 그게 양적 완화입니다. 채무 한도, 국가 채무 한도 상승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 한도가 만일 1000억이었어. 1000억의 빚이 지면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줘.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0억이 아니고 야 2000억까지 채무 한도를 높여줄게. 그럼 10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더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 국가에. 그러면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돈이. 아까 말했던 금본위제에 의하면 돈은 제한이 돼 있어야 돼요. 금 1에 1파운드면 이게 제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서 와요? 막 찍어내요. 빚잔치로 하는 겁니다. 빚잔치로. 돈을 막 찍어대니 그 돈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1달러이던 거를 2장 찍어내니까 0.5달러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를 10장 막 찍어내봐요. 0.1달러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간다고만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물가는 원래 물건은 그대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실물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떨어지냐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생각을 해야지 자꾸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 아니, 저 지폐 달러의 가치가 지금 휴지 조각이 돼가고 있고 유로화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돼가고 있어. 이거를 아셔야 돼요. 보시면 이게 국가 채무의 총액이에요.
2097년도, 2010년 동안 이 기간에 이게 국가 채무면 좀 정상적인 건 뭐냐면 GDP의 비중이 더 높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빚을 빌린 것보다 내 국내 총 생산량이 더 높아야 되죠. 이게 건강한 경제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 딱 기점에 딱 들어설 때 뭐가 됩니까? 동일한 선상에 놓여지고 이게 이제 빚이 GDP보다 국내 총 생산량보다 더 많은, 수출보다 수입액이 더 많아져 버리는 그런 현상. 빚을 더 지는 게 내가 수입 벌어들이는 것보다 내가 빚진 게 더 많아지는 현상이 이때로부터 전 세계적인 국가적 추세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모든 전 세계가 빚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현재 빚을 갚는데 거기에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이 100%이면 그 중에 60%를 FRB에 세금을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빚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60%를 그 국민들의 혈세를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저 FRB의 이제 그 사악한 존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빚이 없는 것 같은데. 참 잘 모르겠어요. 다 빚이 모든 전 세계가 빚이 얽혀 있어요. 왜 전 세계는 빚더미에 있는가? 그 주범은요, 페더럴 리저브 뱅크,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건 미국 시민들도요, 2007년도에 그 슈퍼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안 했고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부도가 되고 뱅크럽이 되고 다 길거리로 나앉으면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내 돈이 왜 은행에 없는 거야? 분명히 전에도 난 저금을 해놨는데 왜 내 돈이 은행에 없는 거야? 모든 그 저축한 사람들이 달려가서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파헤쳐 보다 보니까 월가의 그 본질을 알게 됐고, 심지어 그 월가 뒤에 꼭대기에 있는 세계중앙은행 더 꼭대기에 있는 이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알게 됐고, 얘네들이 미국 연방정부은행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참 얼마만큼 그 70년 넘는 세월 동안, 70년이 아니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얘네들은 철저히 자기들의 존재의 본질을 숨기고 온 거예요. 어떻게? 이 페더럴 리저브 뱅크라고 하는 이름 속에, 베일 속에 숨겨져서 미 연방정부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 뺑캐치를 해놓은 거죠. 우리로 하여금 속게 만든 거죠. 사실 이 은행은요, 미국 연방정부 은행이 아닙니다. 개인 민간 은행입니다. 사금융입니다. 이 FRB에 소속된 보드 멤버들이에요. 로스차일드, 록펠러, 월드만삭스, 머스주십, 뭐죠? 왈버그, 쿤롭, 하노버은행. 모두 한 11개에서 12개 자본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유대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자본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 사람의 돈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무너져가는 세계 은행들, 각각의 나라에 있는 은행들을 다 인수합병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엄청나게 더 커질 겁니다. 특별히 이 핵심 가장 우두머리가 로스차일드. 예전에 로차일드라고 하고 또는 그 레드쉴드라고 하는데 자산이 6경이라고 해요. 6경. 이 사람들의 돈은 세금 추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로부터 세금 추적도 받지 못합니다. 완전한 신성지역입니다. 불가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를 가늠해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그 아버지가 모세 암셀바운, 프랑크푸르트 독일계 유대인이고, 그리고 집안에서 가난하게 그 구두 수성공을 하다가 나중에는 골동품 삼 고리대금. 유대계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주로 했던 게, 할 수 있었던 게 고리대금 외부였거든요. 그래서 골동품 상을 하다가 희귀한 골동품들을 많이 이제 이 사람이 해서 팔고 하다 보니까 오스트리아 왕실의 왕자하고도 친해졌어요. 왕자가 되게 그 골동품의 그 취미를 갖고 있었던. 그래서 오스트리아 왕실뿐만 아니라 이 프랑스의 왕실이 뭐 이렇게 그 왕실 관계자들하고 깊이 펠로우십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는 오스트리아 남작의 그 귀족 자기까지 받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왕자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 역할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전쟁이 터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자가 재산을 위탁을 해요. 도망가면서 야, 내 재산 좀 잘 관리해. 근데 왕자가 죽어버려요. 이 재산 누구께 돼? 이 사람 것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작한 게 뭐냐면 금융업을 시작했어요. 원래 고리대금업을 했으니까 은행을 시작한 거예요. 은행을. 전 세계 오스트리아로부터 독일, 영국, 프랑스 은행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식들에게 맡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은 책임자를. 근데 이 사람이 영국의 국채, 프랑스의 국채들을 매입했는데 이 엄청난 대사기극을 이 사람이 하나 벌여요. 워털루 대사기극입니다. 프랑스 나폴레옹 군하고 영국 군하고 웰링턴 군하고 워털루, 벨기에 남부인 워털루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는 영국군이 대참패를 했습니다. 프랑스군이 대승리를 했습니다. 영국은 엄청난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고 투자자들도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런데 이 로스차일드가 산업 스파이를 그 현장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와 또 이렇게 이 영국을 잇는 그 조직들, 이 정보망을 구축을 해가지고 하루 전에 그 전쟁의 결과가 난 그래서 영국으로 그것이 전달되기 전, 하루 전, 그 정보가 오기 전 하루 전에 미리 정보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이 사람이 이제 금융권의 대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의 대부죠. 큰 손이죠. 영국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면 다른 사람도 사고, 이 사람이 팔면 이 사람을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이 다 파는 거예요. 다른 큰 손들이. 근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영국의 국채들을 다 내놓기 시작합니다. 파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큰 손들이 뭘 느꼈냐면 영국이 프랑스군에게 대참패를 하고 전쟁이 끝났다. 이제 우리는 프랑스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큰 손들 투자자들이 다 영국의 국채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헐값이 된 그 영국의 국채를 다 사들여버려요. 그리고 20배가 넘는 차익을 벌어들입니다. 이게 워털루 대사기극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지막 전투에서 영국군이 대승을 해요. 프랑스군을, 나폴레옹군을 대패를 시킵니다. 영국이 승리했는데 그 정보를 이미 자기는 하루 전에 미리 입수를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는 대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 것처럼 다 내놓은 거지. 이러한 사기를 쳐가지고 결국 그 사람은 영국의 국채를 다 사들이고 엄청난 이 돈방석에 앉으면서 영국의 정부를 좌락펴락하는 그러한 권력까지도 손에 쥐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미국까지 넘어가요. 이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우리 1910년에 미 연방준비은행 비밀리에 섬에서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가지고 토마스 윌슨 위드로 윌슨이죠? 위드로 윌슨인가요? 윌슨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사인을 통해서 연방준비법 인준을 하게 됩니다.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액트라고 하는 이 연방준비법을 인준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국가로부터 분립된 개인 금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미국의 비극이고 전 세계의 비극이죠. 이거를요, 암살을 당했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도 알았고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링컨도 알았고. 그래서 케네디는 실질적으로 연설에서도 그 기록에 보면 이 뒤에 배후 세력들에 대해서, 국가를 쥐고 흔드는 이 금융권의 사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다시금 미 연방 정부로 이 은행을 귀속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인을 하고 그러던 중에 총 맞아 죽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노예 해방하다가 링컨 대통령이 죽었다, 뭐 오스왈드 정신병자에 의해서 케네디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배후에
예. 거의 뭐 이런 배우가 있을 거라고 하는. 예. 그래서 미국과 전 세계 국가에 달러를 대출하고 그리고 이자를 받고 그리고 이제 부도가 나면 그 부도 자산, 실제 리얼 에스테이트를 압류해가지고 재산을 증식시키는 이 가문이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고 FRB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의 자산이 육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록펠러, 우리 뭐 11조 간증으로 맨날 그 예화되는 록펠러, 이제 앞으로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요, 1경 2천조의 자산을 갖고 있어요. 삼성이 총 200조 자산이고, 개인 자산 순위로는 1위가 빌 게이츠가 88조인데, 이 사람의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핍니다. 록펠러, 참고로 록펠러가 미국 10대 산업체 중에 6개, 10대 은행 중 6개, 10대 보험사 중 6개, 이에 2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을 갖고 있고, IT 기업으로는 유명 잘 아는 엑소모바일, IBM 자동차, GM, 포드, 크라이슬러, 방산업체.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사건 때 최순실도 이거에 엄청나게 개입했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확실시 되는 게 10조 원의 그 로비해서 그거를 받았을 거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드를 지금 판매한 대가로 한국에다가 이 로키드 마틴이 최순실에게 준 돈이 그 정도일 거다. 그것보다 더 훨씬 엄청난 이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방산업체죠, 로키드 마틴. 어찌 보면 이 로키드 마틴에 의해서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합니다. 정치권에 있는 세력들을 움직여서. 두 명에는 체이스 맨하튼, 예, 미국 최대 은행, FNCB. 오일 정유로는 텍사코, 스탠다드 오일, US 스틸, 제너럴 일렉트로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그 미국 정부가 연방정부의 주정부들이 다 빚지고 있는데 왜 빚지고 있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단 2,000달러도 안 되는 그 돈을 들여서 조폐청에다가 돈을 찍어냅니다. 달러를 찍어냅니다. 그러면 그게 200억이 되고 200억 달러가 되고 2,000억 달러가 되고 그거를 미국 연방정부나 세계중앙은행에다가 푸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이 연방준비은행에다가 주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해서. 그리고 나중에 빌린 돈에 대해서 이 연방준비은행이 연방정부로부터 세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자 돈을. 연방정부는 또 그 주정부로부터 받겠죠. 세계중앙은행은 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 한국은행이나 여러 은행들, 각 나라의 은행들에게 또 돈을 빌려주겠죠. 이렇게 빚잔치를 해가지고 얘들은 지금 돈을 버는데 왜 이게 빚잔치가 문제가 심각하냐 하면 지불준비금 제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불준비금 제도. 은행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하는 자산을 보유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우리나라는 7%예요. 7%인데 7%에서 나라마다 다른데 7%에서 10%의 지불준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행이 1,000억의 10%인 100억만 갖고 있으면 은행을 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900억은 대출해 주는 거예요. 다른 은행이든지 기관에다가. 그러면 재밌는 거는 자기들 자산은 100억만 있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0억만 있다고 말하잖아요. 왜? 자기들은 900억을 이미 대출해 줬고 그게 자기들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1,000억을 자기들은 갖고 있다고 말해요. 플러스 원래 자기들의 자산이 1,000억이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900억을 또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1,900억이라고 하는 이상한 숫자 노름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900억을 대출받은 또 다른 은행은 그 900억이 자기 돈도 아니고 빚을 진 건데 자기들 은행에 900억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90억만 예치를 해요. 지불준비금. 은행에서 돈을 찾으러 온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지불준비금을 갖고 있고 나머지 810억을 또 다른 데 대출해 줍니다. 근데 자기들의 자산은 그 900억 플러스 빌려준 810억이 도합돼서 1,710억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해요. 1,000억이 이렇게 뻥튀기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돌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돈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거품이죠. 실제 돈은 금에 기준한 실제 돈은 1,000억밖에 없어요. 금 본위제에 은해서. 그런데 그런 지불준비금 제도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그 수치상의 계산에 의한 은행 자산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은행이 당연히 그 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2008년도, 2007년도 슈퍼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모든 미국의 국민들이 그 은행을 찾아가서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돈을 인출해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돈이 없어요. 금이 없는 거예요. 금에 해당되는 그만큼의 피아트 커런시가 없는 건데 은행들이 이거를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이 없으면서 실제로는 돈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받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부동산을 담보로 없는 돈을 대출해 주고 금리 인상이 되어졌을 때 나중에 이자를 못 갚으면 나중에 그 실제적인 부동산을 압수해 버리는, 그리고 실제적인 재산을 자기들 소유로 만들어 버리는 사악한 이 구조 시스템을 이들은 갖고 있어요. 얘네들이 모를까요? 알아요. 이들은 돈 버는데 귀재들이고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애들이 그걸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해요. 지금 이 FRB를 여러분 좀 나중에 가시면요, 정보는 다 있습니다. 유튜브든지 자료 찾으시 검색하시면요, 저는 있는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취합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연결을 했을 뿐이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어찌 보면 이들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빚에 걸려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빚진 것도 아닌데 1300조가 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전체 국가 채무가. 한 사람당 그게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 넘습니까?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 빌린 적도 없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빚지는 인생을 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발목을 붙잡아서 세계의 나라의 권력들을 소나기에 쥐고 쥐락펴락 흔들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셔야 될 거는요, 한 가지 참고로 IMF도 이들의 소나기에 있습니다. IMF의 본질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김대중 정권이 딱 들어설 때 IMF가 김영삼 정권이 말기에 IMF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가 저도 금모기를 했습니다만 금을 다 팔았습니다. 국채를 받고 채권을 받고 금을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금은 다 날라갔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달러 보유고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달러 보유량이 있어야, 그래서 무디스 신용등급 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평가할 때 B 플러스든지 플러스 A 플러스 등급 상향이 되어야 그거를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무너졌던 유대계 자본들이 빠져버렸습니다. 투자를 포기하고 돈을 회수해서 다른 데다가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분위기, 국제적인 정세, 그 다음에 국내적인 정세들, 특별히 우리 남북 대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위기설 한번 조장하고 진짜 위기설 이거를 실제화처럼 하면 외국 투자자들, 투자 자본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소련이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그 이면을 들어가 보면 물론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치 경제사적으로만 관점에서 보면 소련이 그렇게 안 하면 소련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소련에는 유대계인데 유대인들이 다 이사 가버렸어요. 돈을 빼가지고. 소련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아주 남북으로 이데올로기를 대치하던 그런 심각한 시절에 미국하고 그런 때에도 달러 시장을 열었어요. 달러 시장을. 소련 내에다가. 달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보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을 안 하면 안 됐고, 러시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연방정부, 소비에트 연방정부 이 식구들을 어떻게 다 관리해요? 그러니까 야, 나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너희들도 너네 스스로 먹고 살아. 난 모르겠어. 하고 분립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돼 버린 거예요. 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이걸 움직인 게 뭐냐면 유대계 자본들이에요. 걔네들이 싹 빠져나가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계 자본들이 참 무서운 것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정치적 상황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그 명분을 가지고 진짜로 뭐 아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겠지만 그런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하고의 뭐 전쟁설 지금 계속 트럼프 미국에서도 압박하잖아요. 이것들이 강력하게 일어나요. 계속. 이러면 외국 투자 자본들도 두려워하기 시작해. 아, 돈 빼야겠네. 그럼 투자 안 하고요. 투자했던 달러를 빼가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요. 그러면 또 IMF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IMF가 오는 이유가 외환 보유고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IMF에서 들어와가지고 구조조정을 시킵니다. 뭐가 문제다 다 조정해. 그리고 그 다음 WTO를 통해서 뭘 했냐면 관세 장벽 철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보시면 IMF가 일어나고 구조조정을 일으키고 수많은 이상가족을 만들고 이혼가정을 만들고 애들은 시골에 맡겨지고 그런 가정 해체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나중에 관세 철폐로 갔습니다. 이걸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다국적 기업들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다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엄청나게 큰. 근데 이미 1세기의 자본주의의 논리는 뭐냐면 계속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생산량은 많아졌어요. 물건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거를 팔아먹는 데는 한도가 생긴 거예요. 더 이상 시장이 없어. 제1세계의 유럽 선진국들이나 뭐 이런 데 팔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이는 데가 그 제3세계거든요. 제3세계는 정말 좋은 시장이거든요. 물건을 팔아서 수입을 발생시켜. 근데 그 당시에 뭐가 문제였냐면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관세 정책을 폈어요. 보호무역 정책을 폈다고요. 쉽게 말하면 조금 물건이 같은 제품인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테레비가 질이 좋아요. 그런데 얘는 테레비가 200만 원이야. 왜냐? 100만 원에 들어올 수 있는데 관세를 100% 매겨가지고 200만 원에 들어와서 팔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만든 테레비가 100만 원 정도 해. 근데 그 질이 좀 떨어지긴 해요. 이 다국적 기업보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럼 뭘 사겠습니까? 아, 질이 좀 떨어져도 삼성 거 사지, 현대 거 사지 이러잖아요. 왜?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관세 때문에.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이 제3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관세 장벽을 철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3세계들이 딱 버티고 있어. 우리 못해. 노. 그래서 뭐냐면 방법을 쓴 것이 외국 투자 자본들 싹 나가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투자 자본들이 싹 빠져나갑니다. 외환 보유고 바닥났습니다. 나라의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신용 등급이 국제적으로 바닥을 칩니다. 투자자들이 더 이상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달러 보유량을 늘려야 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 게 금 모으기, 국채 보상 운동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온 국민이 애국자 정신으로 금을 내놓고 결국은 달러를 사들였습니다. 그 가치도 없는 달러를. 그래갖고 달러 보유량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IMF고 뭐고 전 세계 신용 등급을 매기는 이 국제 기관들에서 야, 한국 같은 나라 처음 봤다. 이러고들 있어요. 웃기는 거죠. 거기에 또 투자를 해요. 이제 그런 신용 등급을 보고. 그러면 실제 리얼머니 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진짜 돈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 금이 어디로 갔어요? 다 그들 수중으로 들어간 거죠. 그들은 실제적인 재산을 불리고 우리는 없는 가짜 돈 갖고 우리의 실제적인 재산을 잃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말합니다. 론, 대출 받지 마세요. 그건 빚잔치입니다. 대출 받아서 잘 되는 경우 절대로 대출 받지 마세요. 네. 이게 FRB의 지금 현재 금융의 문제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당위성 때문에 아까 4차 산업혁명도 시작됐지만 이런 당위성과 필연성이 얽히고 설켜서 2008년도, 2007년도 그 슈퍼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이 FRB의 본질을 알고 은행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뭘 만들어냈냐면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비트코인을 출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국가 정부나 은행들이 절대로 인정 안 하는 휴지 조각 같은 아무것도 가치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카지노에서 수수료 안 물기 위해서 쓰기 시작하고 은행들이 타격을 입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싼 송금 수수료 없이 거의 없이 전 세계 소량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2009년도 나온 것이 2013년도에 느닷없이 1240
35달러인가요? 뭐 하여튼 1200달러를 넘어서는 단계까지 와버린 거예요. 놀랍죠. 그때 정부나 은행권들이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사용받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은행권들이 계속 거부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우리도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망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전에 코닥 필름, 일본의 코닥 필름이 아날로그 그 필름만을 고집했죠. 우리는 두터운 매니아층을 갖고 있어.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서 지우고 삭제하고 다시 찍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사람들은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디지털 관심 없어. 우리는 아날로그 필름. 그러다가 망하죠. 은행이 그런 위기감을 갖고 은행도 이제 뒤늦게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전 세계 은행들이, 맨 은행들이 80%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이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여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신한은행, 발빠르게, 국민은행, 이런 은행을 필두로 해서 몇 개의 은행들이 지금 이미 그래서 국민은행이 되게 수수료가 싼 이유가 있죠. 아시죠? 국민은행이 되게 수수료가 쌉니다. 그러면 앞으로 디지털 금융의 미래는 어떨 것이냐? 달러나 이런 돈들은 계속 그 피아트 머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점점 사라져 갈 것입니다. 물론 대형 백화점이 있고 재래시장이 언제나 존재하듯이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시대의 흐름 속에 밀려갈 수밖에 없고 있습니다. 특별히 달러는 요즘에 보면 가치가 좀 그래도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트럼프 효과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가 보호무역 장벽을 지금 추구하거든요. 정책적으로. 자국 우선 정책을 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경제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 강세를 달러가 유지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기간이 끝나면 달러부터 가치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달러, 유로화, 파운드, 그 다음에 위에나.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미 2년 전에 그 브릭스 아시죠? 가장 인구가 많았던 나라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또 한 나라가 어디죠? 이 나라들이 서로 협약을 했어요. 야, 중국은 특별히 미국하고 늘 이게 무역 경쟁을 하고 나라 경쟁을 하잖아요. 우리 기축화폐 달러 필요 없이 우리 돈으로 무역 거래를 하자. 왜 우리가 달러를 써야 돼? 이러면서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 세계에서 아까 말했듯이 가장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현재 그 중국의 외환 보유고 달러 보유량이 1조 6천억입니다. 1조 6천억.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달러를 제껴놓고 하려고 그랬더니 달러 보유량이 자기들이 제일 많아. 달러를 무시했다가는 또 자기들의 경제에 타격을 입어. 그러니까 시나브로 스텝 바이 하는 것이 중국의 정책입니다. 그때부터 준비해 온 것이 뭐냐면 중국 정부는 그래서 중국인들이 비트코인, 전자 디지털 화폐를 전 세계 이 비트코인 소유의 70%를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현재 중국은 중국 정부, 인민은행이 직접 뛰어들어서 전자화폐를 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엄청난 그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더불어서 경제적으로도 거의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가게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미국은 지금 뭐 주도는 해가고 있지만 어쨌든 달러로 봤을 때는 달러가 가치가 점점 없어진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4차 산업혁명과 배를 같이 하는 디지털 암호화 화폐의 공식적인 사용이 계속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위해서 계속 디지털 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클라우드 펀딩, 은행에서 론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펀딩을 받아서, 그리고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기술력을 키워갖고 가치를 높이면 코인의 가치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수익이 발생되면 그것들을 이제 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당해주는 그런 금융의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가치 상승이 되고, 앞으로 전문가들은 10년 안에 전 세계 10% 이상 이 디지털 화폐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10%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 또 한 가지는 은행 없이 네트워킹된 전 세계 사용자들이 개인 은행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은행 거치지 않고 은행 없이, 이거는 FRB에서 연구 보고서로 이미 나온 거예요. FRB에서도 뭔 리포트를 보고 있냐면 앞으로 지불 방식에 있어서 은행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 같다. 은행 없이도 돈을 지불하는 시대가 오겠다. 이미 자기들이 발표했어요. 그래서 나도 은행, 여러분들도 각자가 다 은행이 돼서 개인 금융이 됩니다. 이미 민간 금융을 허락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부들이. 중국도 유오바오, 리차이툰 같은 민간 금융이 허락됐고 3개월 만에 8천만 명의 고객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도 K뱅크,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이렇게 필두로 해서 지금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런 민간 금융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민간 금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금융을 운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행의 서버 없이, 은행 없이 개인 서버, 개인의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도 은행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많은 자산을 갖고 있어요. 수천억의 자산을 내가 만일 비트코인이든지 뭘로 내가 갖고 있어요. 전자 디지털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하나의 은행이 되는 거죠. 전 세계가 네트워킹 돼서 내가 각자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서버, 내 거의 컴퓨터, 노트북 이런 걸 은행 역할을 합니다. 통화화폐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디지털 코인들, 디지털 암호화폐들은 통화화폐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로서의 가치, 황금의 가치를 갖습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 이야기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280 몇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150 몇만 원 됐다고 그랬는데 이미 금값을 넘어섰어요. 금값을 기준을 넘어섰고, 금은 또 보관하기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보관 간편하죠. 그리고 갈수록 가치가 높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금을 채굴해 냈어요. 다량의 금을 중국 어디에서 채굴해 내가지고 채굴이 양이 많아지니까 금값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값은 가치를 갖고 있겠지만, 그러나 계속 금값의 전망은 하락될 수 있고, 디지털의 금과 같은 비트코인과 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디지털 화폐들이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될 것 같습니다. 사놓는 것만으로 해도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직은 통화화폐로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루에도 시세가 몇만 원씩 들쭉날쭉 하기도 하고요. 원래 피아트 머니의 장점은 가치가 늘 그렇게 차이 없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어떤 통화화폐로서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이라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아닌 더 많은 양의 그 화폐를 발행하는 코인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코인들을 통해서 이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코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세계에 사는 분들한테는, 또 은행들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더욱 산업계에 있는 분들은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말이죠. 그래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시대적 통찰 확신, 그 다음에 정확한 지식 갖고 뛰어들면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는 과제는 이 디지털 화폐들이 갖고 있는 문제성들인데, 좋은 점이면서도 동전의 양면이에요. 익명성과 보안성이 보장이 돼요. 그런데 이게 악용될 수 있어요. 어떻게? 불법 자금 세탁, 블랙머니, 테러리스트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이 위에나가 푹 떨어지고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위에나가 떨어지는 그 시점에 아까 외환보유고가 1조 6천억이 외환보유고 보유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조 달러 기점에서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소들, 중국에 있는 거래소들을 싹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개입한 거죠. 인민은행에서. 왜냐하면 심리적 마지노선이 3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1조 6천억만 있으면 되는데 3조 달러가 무너지면 1조 6천억도 무너진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때의 위에나가 떨어지는 더 이유를 제공했던 게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몰려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불법 자금들도 많을 거고, 블랙머니, 테러리스트 자금. 근데 이미 지금도요, 지금 현재에서도 이 사람들은 자금 세탁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게 디지털 금융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악용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중국 정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중국 정부 차원의 정부 차원의 규제가 들어옵니다. 앞으로는 이게 갈수록 더 커질 겁니다. 아직은 일본 외에는 지금 정부 차원의 규제가 없습니다. 중국도 지금 이제 해가려고 하고 있고 이제 중국이 만들어내고 있죠. 자기 자체적인 전자화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데 세금 납부를 하게 할 거고 또 개인정보를 어떻게든지 뭐 거래소를 통해서든지 필요하면 열람을 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자율성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리고 관주도 정부 차원의 디지털 금융이 주는 긍정성과 부정성도 생기게 될 겁니다. 어쨌든 관주도도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다양한 민간 차원의 이러한 디지털 금융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또 긍정적이고요. 또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요즘에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비트코인 하니까 고수익 보장한다고 해갖고 불법 금융 세력들이 막 난립합니다. 그래서 피해 사례들이 막 인터넷상에 뭐 월 50%에서 600%까지 준다 막 그러고 1시간당 뭐 0.9% 투자 금액에 1% 준다 이래요. 100시간 동안 한정해서 주겠다. 그래 놓고는 문을 닫아버려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차액 금액이 딱 발생하는 순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투자했던 처음 사람들은 이게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하다가 소액을 해보겠잖아요. 소액 조금만 해보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막 1시간마다 돌려줘. 그러니까 재미가 붙으니까 들어온 수익을 또 재투자하고 대투자하다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날려먹는 거지. 사실상 추적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좀 법제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명성, 도덕성과 익명성, 보안성에 의한 개인 윤리적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선교사고 목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제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이게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은닉을 할 것이냐 세금을 도피할 거냐. 지금 우리가 세금 무는 거 없겠죠. 뭐 돈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투자돼가지고 큰 돈이 됐어요. 그럼 이게 세금을 물 거냐 말 거냐 여기에서부터 이제 고민도 할 거고 윤리적 갈등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번호가 잘못됐는데 앞으로 미래사회에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는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편리성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지불수단들이 기술이 인체 부위로 들어왔을 때 흔히 우리가 말하는 666이라고 하는 메리칩이라고 하는 것들이 올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는 것에 대한 규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에도 문제가 있는 것들이고 생겨난 문제들이지만 이거는 앞으로 올 미래의 문제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이 오게 되면 거부를 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디지털 코인이 만들어진 배경도 뭐냐면 현재 은행권이 갖고 있는 그런 사악함, 그런 어떤 부당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정부의 부당함에 대해서 반대해서 나와서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만들어졌는데 이제 정부나 은행권들이 다시 또 들어와서 이런 규제들을 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단계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때 가면 또 다른 그룹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해서 우리만의 또 통용되어지는 저들이 원하는 어떤 이런 것에 규제에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언제나 대안은 항상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그런 대안도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1시간을 좀 넘어섰네요. 제 강의는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